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강원도 산골 어귀에 기와집 한 채가 으리으리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야만 지붕 끝이 보일 정도로 담장이 높았고 곳간에는 뱃살이 썩어 나갈 정도로 곡식이 가득 차 있어 근방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최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재주는 비상했으나 그것을 나누는 마음은 바늘구멍보다 좁아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소금보다 더 짠 영감이라 부르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어느 해,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으로도 차가운 눈보라가 들이치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막을 올립니다. 최 부자 댁 부엌에는 18 꽃다운 나이의 여종 버들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도 없이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버들이는 눈처럼 하얀 얼굴에 수처럼 까만 눈동자를 지녔지만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에 걸레를 빨고 무거운 가마솥을 닦느라 손등은 언제나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천성이 착하고 밝아서 힘든 부엌일을 하면서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곤 했고 남들이 싫어하는 깨진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하여 집안의 다른 하인들에게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따뜻한 정에 대한 그리움이 화로 속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최 부자는 아침 저녁으로 곳간 열쇠를 직접 챙기며 하인들이 밥을 축내지나 않는지 감시하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쌀 한 톨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꼴을 보지 못해 밥을 지을 때면 안방마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해진 양만큼만 쌀을 퍼내게 했고 누룽지조차도 하인들이 마음대로 긁어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주인의 성미 탓에 버들이와 같은 아랫사람들은 늘 배가 고팠고 기름진 고기 냄새가 사랑채를 넘어와도 그저 냄새만 맡으며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부유함 속에 감춰진 이 집의 인색함은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샀지만 최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만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뚫린 듯 굵은 눈발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버렸습니다. 산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굴 속으로 숨어들 만큼 매서운 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소복하게 눈이 쌓여 마치 흰 고가를 쓴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버들이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아궁이 불씨를 살리며 언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고 버들이는 문득 담장 넘어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다는 생각에 괜스레 마음이 스산해졌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늙은 머슴 박서방이 들어왔는데 그의 어깨와 삿갓새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평생을 최 부자 댁에서 일해온 터줏대감 같은 존재로 버들이를 친딸처럼 여기며 보살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눈을 털어내고는 아궁이 앞으로 다가와 버들이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을 청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서방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엿보였고 버들이는 말없이 뜨거운 숭늉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숭늉을 후루룩 마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최 부자가 내린 야박한 명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험한데도 최 부자는 혹시라도 거지들이 동냥을 하러 올까봐 대문을 평소보다 더 일찍 걸어 잠그고 대문 밖을 서성이는 자가 있으면 물을 끼얹어서라도 쫓아내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들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는데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주인의 신보가 야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따뜻한 방 아랫목에 누워 호의호식하는 주인과 그 문 밖에서 떨어야 할 누군가의 처지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부자 댁 안채와 사랑채의 불은 모두 꺼졌고 하인들이 머무는 행랑채에도 코를 고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버들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부엌 단속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매서운 바람이 뺨을 때리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마당에 쌓인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버들이가 대문 쪽을 바라보며 빗장이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하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희미하게 쿵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곧이어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자 버들이의 발걸음은 저절로 대문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마님의 불호령이 무서워 잠시 망설였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형체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고 눈은 이미 그 형체 위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들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대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낡고 해진 도포를 입은 한 선비가 눈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는데 갓은 이미 벗겨져 어디론가 굴러가 버렸고 집시는 닫아라 발가락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버들이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거센 바람 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선비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버들이는 잠시 갈등에 휩싸였는데 만약 이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다가 최부자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경을 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부자는 허락 없이 외부인을 들였다가는 멍석말이를 해서라도 내쫓을 위인이었기에 버들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만큼 버들이의 심성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선비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힘겹게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장정의 몸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 버들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는데 다행히 그것은 헛간 지붕에 쌓인 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버들이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선비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대문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대문을 다시 닫고 빗장을 걸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선비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버들이는 우선 그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뒷마당, 낡은 헛간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뒷마당 헛간은 예전에 농기구를 두던 곳이라 지금은 거의 쓰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적어도 눈보라는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들이는 선비를 지푸라기 더미 위에 눕히고 낡은 가마니를 찾아 덮어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를 몰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선비는 간헐적으로 몸을 떨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버들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것이기에 그녀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버들이는 급한 대로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돌을 꺼내 헝겊에 쌌습니다. 그리고 몰래 챙겨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들고 다시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헛간 안에서 버들이는 선비의 언손과 발에 뜨거운 돌을 대어 문지르며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숭늉을 조금씩 떠서 입에 넣어주자 굳게 닫혀있던 선비의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며 희미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비가 아주 조금이나마 반응을 보이자 버들이는 그제야 안도하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 볼이 패쑥하게 패였지만 콧날이 오뚝하고 눈썹이 짙은 것이 예사로운 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2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어 버들이는 이 사람이 단순한 거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당장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새벽닭이 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버들이는 이제 곧 다른 하인들이 일어날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헛간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본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에 버들이는 서둘러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선비의 몸을 지푸라기 깊숙이 숨기고 주변을 정리한 뒤 선비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절대 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날이 밝으면 다시 올 테니 부디 살아계셔요. 부엌으로 돌아온 버들이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아침밥 지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손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헛간에 누워있는 선비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하자 며칠을 굶었을 선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와 안방마님의 감시가 심한 이 집에서 밥을 빼돌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집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하자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사랑채에서 나왔고 안방마님은 곡간 열쇠 꾸러미를 차고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밥물은 적당하냐? 쌀이 축나지 않게 조심해라.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버들이는 네. 마님. 하고 공손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밥을 덜어낼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모여 밥을 먹는 시간. 버들이는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밥을 꾹꾹 눌러 담아 양을 줄이고 남은 밥을 치마 속 주머니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날 하루는 버들이에게 천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헛간 쪽을 힐끔거리며 혹시나 누가 들어가지 않을까 감시해야 했고 선비가 기침이라도 해서 소리가 새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너무 추워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꺼렸고 헛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야 버들이는 잠시 틈을 타 주먹밥으로 뭉친 밥덩이를 들고 헛간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헛간 안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지만 선비는 다행히 숨이 조금 더 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버들이가 조심스럽게 선비를 흔들어 깨우자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흐릿한 시선으로 버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선비에게 버들이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을 내밀며 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선비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밥을 받아먹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 밥덩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버들이는 밥을 조금씩 떼어 선비의 입에 넣어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비는 밥을 씹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생명의 기운이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 먹고 나서 버들이의 손을 꼭 잡으려 했으나 힘이 없어 스르르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은혜 내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선비의 말에 버들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사람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번의 끼니는 해결했지만 선비가 기력을 회복하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밥을 훔쳐내야 한다는 사실이 버들이를 짓눌렀습니다. 쌀독의 쌀은 줄어들 것이고 눈치 빠른 안방마님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서방이 헛간 근처를 지나가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보았기에 버들이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버들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선비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밥을 먹여야겠다고. 비록 들켜서 매를 맞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버들이의 작은 방 안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버들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쌀독 뚜껑을 여는 버들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가지로 쌀을 퍼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들아, 이 새벽에 쌀독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게냐? 버들이는 너무 놀라 쌀바가지를 놓칠 뻔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서방이었습니다. 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손에 들고 있던 쌀바가지는 덜덜 떨리며 쌀알들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서방은 평소의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들이가 제 배를 채우려고 쌀을 훔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새벽에 벌어진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버들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박서방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달려서 그래요. 박서방은 버들의 간절한 눈빛과 사람 목숨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 서둘러 부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 목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혹시 며칠 전 밤에 들리던 그 소리가 네 소행이었더냐? 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고 뒷마당 헛간에 쓰러져 있는 선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서방의 미간은 깊게 패였고 그의 한숨 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최부자의 성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것이 들통나면 버들은 물론이요. 그 선비까지 뼈도 못 추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칠칠, 네가 겁도 없이 큰일을 저질렀구나. 주인 영감이 알면 당장 멍석마리를 당할 일이야. 박서방은 혀를 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버들을 나무라기보다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두 사람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뒷마당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냉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박서방은
어둠 속에 누워있는 선비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선비의 얼굴을 확인한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비록 병색이 완연하고 행색은 남루하나 그 생김새나 누워있는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을 겪어본 눈썰미로 이 선비가 귀한 집 자제이거나 사연이 있는 인물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살렸구나. 헛된 일은 아닌 것 같다. 박서방은 즉시 헛간 구석에 있는 낡은 가마니들을 더 가져와 틈새를 막아 바람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망을 볼 테니 너는 얼른 가서 밥을 짓거라. 주인 영감이나 마님이 깨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쌀은 내가 나중에 채워 넣을 방도를 찾아볼 테니 걱정 말고 넉넉히 퍼라.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의 버들은 다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서방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선비를 살려야겠다는 일념만이 가득 찼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버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쌀을 씻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지만 혹시나 밥 짓는 냄새가 너무 일찍 퍼져 의심을 살까봐 솥뚜껑을 젖은 행주로 덮어두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쌀이 익어가며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버들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배고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헛간에 누워있는 선비가 이 따뜻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릴 생각에 마음이 급해질 뿐이었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버들은 가장 먼저 밥을 퍼서 주발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을 한 사발 떠서 쟁반에 받쳐들고 행주치마로 쟁반을 감싸 안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박서방이 기척을 느끼고 헛기침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았으니 얼른 다녀오너라. 나는 대문 쪽을 살피고 있을 테니. 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쏜살같이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밥 냄새가 코끝에 닿자 반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버들이가 선비님, 따뜻한 밥 좀 드세요. 하며 부축해 일으키자 선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 앞에 선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빌 힘조차 없는 선비를 위해 버들은 밥을 국에 말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선비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선비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짠하여 버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운 선비는 이제야 살 것 같다는 듯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들은 빈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아저씨가 도와주고 계시니 며칠은 걱정 없이 계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 마음 편히 잡숫고 얼른 기운을 차리세요. 선비는 버들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최부자 댁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축에게 여물을 주느라 분주해졌습니다. 버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안채로 밥상을 날랐습니다. 최부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반찬 투정을 하며 밥을 먹었고 안방마님은 매의 눈으로 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버들은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박서방 역시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며 버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며칠이 지나자 쌀독의 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안방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워낙 셈이 밝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쌀 한 톨, 콩 한 쪽도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님은 부엌으로 들어와 쌀독 뚜껑을 열어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엊그제 쌀을 채워 넣었는데 벌써 이렇게 바닥이 보일 리가 없는데. 마님의 중얼거림을 들은 버들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버들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짐짓 모른 채 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요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쥐들이 극성입니다. 쥐들이 쌀을 물어가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쥐가 쌀가마니를 지고 나르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건 분명 집안에 쌀벌레가 든 게야. 마님의 눈초리가 버들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쌀벌레라는 말은 쌀을 축내는 사람, 즉 도둑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버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물론이고 부엌을 드나드는 하인들의 몸수세까지 할 기세였습니다. 버들은 더 이상 낮에 밥을 빼돌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늦은 시간에 남은 찬밥이나 누룽지를 긁어 모아 몰래 헛간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선비는 찬밥이라도 감지덕지하며 맛있게 먹었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 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헛간에 들러 선비의 상태를 살피고 혹시나 다른 하인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헛간 앞에 거름더미를 쌓아 냄새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더러워서 못 가겠네. 하인들이 코를 막고 피해갈 때마다 박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시 방편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최 부자의 성격상 뭔가 낌새를 채면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헛간에 숨어 지내는 선비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우면서도 버들과 박서방의 헌신적인 도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몸을 추스르면서 틈틈이 헛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최 부자 댁에 돌아가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하인들을 혹사시키고 인색하게 구는 최 부자의 행동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살아서 나가 이 은혜를 100배, 1000배로 갚으리라.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저녁상 물림을 확인하고는 쌀독의 수치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선보다 쌀이 내려가 있으면 그땐 누구 소행인지 밝혀내고 말 테다. 마님의 섯을 퍼런 경고의 버들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선비에게 가져다 줄 밥을 퍼내야 하는데 쌀독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들통날 함정이 파인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며칠째 찬밥만 먹고 있는 선비를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버들은 부엌 촛불 아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쌀독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서방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버들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버들아, 오늘은 안 되겠다. 마님이 독을 품었어. 오늘 밤은 굶기더라도 참아야 한다. 하지만 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선비님이 이제 겨우 앉을 기운을 차리셨는데 오늘 굶으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거예요. 차라리 제가 매를 맞고 말지요. 버들의 고집에 박서방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품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모은 엽전 몇 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내일날이 밝는 대로 장터에 가서 쌀을 사다 채워 넣자꾸나. 그러니 일단은 퍼내거라. 내가 망을 볼 테니. 버들은 박서방의 희생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쌀을 퍼냈고 박서방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는가 싶었는데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 댁을 자주 드나들며 아부하기 좋아하는 이웃마을 얌체 같은 김진사가 사랑방에 놀러왔다가 뒷간을 찾으러 뒷마당으로 간 것입니다. 김진사는 남의 집 사정을 캐내어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위인이라 박서방이 제일 경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진사는 뒷간으로 가다가 헛간 쪽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허, 헛간에 누가 있나? 김진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헛간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을 죽이고 있던 선비는 낯선 목소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김진사가 문틈으로 눈을 갖다 대려는 찰나 어디선가 박서방이 달려와 김진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날이 거기는 쥐가 들끓고 더러운 곳입니다. 뒷간은 저쪽입니다요. 박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김진사를 다른 쪽으로 유인하려 애썼습니다. 김진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서방과 헛간을 번갈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박서방이 꽤나 당황하는구만. 저 안에 뭐라도 숨겨놨나 보지. 김진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랑채로 돌아갔지만 그날 저녁 최 부자와 술을 마시며 은근슬쩍 헛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 집 뒷마당 헛간에 도둑고양이라도 키우나 박서방이 어찌나 펄쩍 뛰며 막아서던지 원. 최 부자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의심 많은 최 부자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서방이 그래 내일 날 밝으면 헛간부터 뒤져봐야겠구만. 그날 밤 버들과 박서방은 비상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김진사의 입방정 때문에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선비의 몸은 아직 완쾌되지 않아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박서방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는다. 오늘 밤에 선비님을 피신시켜야 해. 버들은 눈보라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 갈 곳 없는 선비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버들은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남은 밥과 누룽지,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두툼한 무명천을 꺼내 선비의 몸을 감쌀 준비를 했습니다. 박서방은 지게를 준비하며 굳은 표정으로 서둘렀습니다. 내가 업고서라도 산 너머 절간으로 모셔다 드려야겠다. 거기는 스님들이 계시니 며칠은 숨겨주실 게다. 헛간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선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때문에 이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비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탓이오. 내가 괜히 이곳에 머물러 두 분께 폐만 끼치는구려. 선비가 자책하자 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일단 살고 봐야지요. 나중에 꼭 살아서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선비는 버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서방의 등에 업힌 선비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버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생명을 빚진 자의 무거운 맹세였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박서방과 선비가 떠나고 홀로 남은 버들은 텅 빈 헛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헛간 바닥에는 선비가 머물렀던 흔적이 눌러진 지푸라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들은 직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최 부자의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버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일 어떤 고초를 겪더라도 오늘 밤 한 생명을 살려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최 부자댁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마을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최 부자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뜬 최 부자는 어젯밤 김진사가 흘리고 간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눈초리를 번뜩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그의 시선은 곧바로 뒷마당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뒷짐을 진 채 성큼성큼 뒷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안방마님이 곶간 열쇠꾸러미를 짤랑거리며 따랐고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도 주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인 채 눈치를 살피며 뒤를 쫓았습니다. 헛간 앞에 도착한 최 부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짜고짜 지팡이로 헛간 문을 쾅 하고 걷어찼습니다.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그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파고들었습니다. 텅 빈 헛간에는 먼지 섞인 공기만이 맴돌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김진사가 헛것을 보았나 보군. 쥐새끼 한 마리 없는 것을. 최 부자는 혀를 차며 돌아서려 했지만 의심 많은 안방마님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마님은 헛간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바닥에 깔린 지푸라기를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 한 구석, 사람이 누웠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지푸라기 더미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영감 여기 좀 보세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누웠던 자리입니다. 지푸라기가 아주 푹 꺼져 있고 여기 바발이 말라붙은 흔적도 있습니다. 마님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흘린 지 며칠 된 듯한 말라비틀어진 밥풀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 감히 내 집에 도둑놈을 숨겨뒀단 말이냐. 그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마님은 한술 더 떠 콧구멍을 벌른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건 분명 사람 냄새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던 퀴퀴한 냄새예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마님은 지푸라기 속에 파묻혀 있던 낡은 헝겊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버들이가 선비의 열을 내리기 위해 물수건으로 썼던 천조각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최 부자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괘씸한 것들, 당장 집안에 있는 놈들을 다 끌어내라.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던 버들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선비님이 무사히 떠나서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버들은 체념한 듯 행주치마에 손을 닦고 도마 위에 놓인 칼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다른 하인들이 사색이 되어 줄지어 서 있었고 최 부자는 글마루에 서서 씩씩거리며 범인을 색출하려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표시해둔 선보다 쌀이 턱없이 줄어있는 것을 확인한 마님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영감쌀이 반이나 없어졌어요. 쥐새끼가 쌀을 파먹은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도둑년이 쌀을 퍼다 날른 게 분명합니다. 마님은 빈 바가지를 흔들며 마당으로 뛰어나왔고 그 살벌한 기세에 하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내 쌀을 훔쳐다가 헛간에 숨겨둔 놈에게 퍼먹인 놈이 누구냐. 자수하지 않으면 내 놈들을 모조리 멍석말이해서 내쫓을 테다. 침묵이 흐르는 마당.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밤새 산을 다녀오느라 파김치가 된 박서방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당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금마루에 선 최 부자와 눈이 마주치자 최 부자는 먹잇감을 찾은 늑대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오호. 박서방 내놈이 새벽같이 나갔다더니 혹시 내놈이 범인이냐. 헛간에 숨겨둔 놈을 내놈이 빼돌린 게지. 박서방은 억울함과 당혹감에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버드리가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 어르신 박서방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제가 한 짓입니다. 버들의 청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버들에게 쏠렸습니다. 박서방은 놀라서 버드라 하고 소리쳤지만 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는 박서방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어차피 혼자 몸이지만 박서방은 딸린 식구도 있고 나이도 많아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갯마루에서 내려와 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가 감히 네가 내 곳간에 손을 대고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였단 말이냐. 최 부자는 버들의 어깨를 발로 툭 밀며 추궁했습니다. 버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죽어가는 거지가 불쌍해서 밥 한 술 먹이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헛간에 숨기고 제 밥을 덜어 먹이다가 쌀이 모자라 쌀독에 손을 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버들은 끝까지 선비가 양반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거지라고 둘러대며 선비의 신분이 노출되어 뒤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년을 보았나 안방마님이 달려들어 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 집 쌀을 훔쳐다가 딴 놈 배를 불려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마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버들의 귀를 때렸지만 버들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박서방이 달려와 마님, 고정하십시오. 아이가 철이 없어 모르고 한 일입니다. 하며 말렸지만 최 부자의 지팡이가 박서방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내 놈도 한패거리냐. 감싸줄 걸 감싸라. 최 부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하인들에게 멍석을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을 당장 멍석에 말하라.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건장한 머슴들이 주춤거리며 멍석을 들고 나오자 버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신이 입을 다물어야 선비님도 무사하고 박서방 아저씨도 다치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로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잠깐 그때 박서방이 멍석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쌀을 훔친 값은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 품십을 다 제하셔도 좋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매질을 하면 아이가 죽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서방은 땅바닥에 이마를 짓고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읍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버들이 베풀었던 착한 마음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이 단체로 나서자 더욱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매질을 하다가 아이가 죽기라도 하면 관가에 소문이 나서 골치 아파질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지팡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좋다, 매질은 면해주마. 대신 훔쳐간 쌀값의 10배를 갚을 때까지. 너는 밥 한 끼도 먹지 말고 오늘 밤새도록 저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반성하거라. 만약 꼼수라도 부리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마당에는 찬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버들은 얇은 저고리 하나만 입은 채 눈 쌓인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밑으로 한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었고 살을 내는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박서방이 울먹이며 다가와 겉옷이라도 벗어주려 했지만 안방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누가 그년에게 옷을 입히느냐 당장 치워라 하는 마님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들은 박서방에게 눈짓으로 괜찮다고 어서 들어가시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버들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선비님은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절간에는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춥지는 않으실까? 자신의 고통보다 떠나간 사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버들의 마음은 차가운 눈밭 위에서도 식지 않는 작은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남기고 간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며 이 모진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최부자 댁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버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하여 버들의 머리와 어깨 위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행랑채의 하인들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부엌 어머니 몰래 뜨거운 물을 담은 사발을 들고 나오려다 마님의 헛기침 소리에 놀라 다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집안의 인심은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했습니다. 버들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질 무렵 누군가 그녀의 등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품속에서 따뜻하게 데운 주먹밥 한 덩이와 두툼한 집신을 꺼내 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버들아, 마님 몰래 가져왔다. 이거라도 먹고 버텨야 한다. 네가 잘못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못 산다. 박서방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버들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지만 박서방은 억지로 주먹밥을 버들의 손에 쥐어주고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버들은 손에 전해지는 미지근한 온기에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차가운 밥덩이였지만 그것은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하고 귀한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조금 떼어 입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야지. 살아서 박서방 아저씨 은혜도 갚고 언젠가 선비님이 오시면 웃으며 맞이해야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버들의 강인함이 얼어붙은 밤 공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최 부자는 도둑 맞은 쌀이 아까워 잠을 뒤척였고 안방마님은 혹시나 버들이 도망갈까봐 수시로 문구멍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눈이 그치고 하늘의 별이 총총히 박힐 때까지 버들은 마치 마당에 핀 한 그루의 얼음꽃처럼 꼿꼿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나온 최 부자는 여전히 마당에 꿇어앉아 있는 버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독한 것, 아주 독종이로구나. 최 부자는 버들이 얼어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끈기에 질려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일이나 해라. 밥값은 몸으로 때워야 할 것 아니냐. 최 부자의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에 버들은 그제야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굳어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릎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주위의 눈은 체온에 녹아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버들은 주인 쌀을 훔친 도둑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 가장 더러운 일은 모두 버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툭하면 버들을 구박했고 밥도 남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묵묵히,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 그것이 버들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동안 최 부자 댁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버들은 마당 구석의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떠난 그날의 눈보라는 멈추었지만 버들의 인생에 불어닥친 시련의 바람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선비가 약속을 지키러 올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믿음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산골짜기마다 향긋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댁 담장 너머 매화나무 가지에도 팝콘 같은 꽃망울이 터지며 봄이 왔음을 알렸지만 버드리의 고단한 삶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마당에서 벌을 서고 매를 맞은 후유증으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부엌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주인마님은 툭하면 지난 겨울 쌀 도둑 사건을 들먹이며 버들을 구박했고 다른 하인들조차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슬금슬금 버들을 피하기 일쑤였으니 그녀의 마음은 외로운 섬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박서방만은 변함없이 버들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버들의 무거운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산에서 캐온 쌉싸름한 봄나무를 몰래 쥐어주며 입맛을 돋우려 애썼습니다. 버들아,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단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네 인생에도 볕들 날이 반드시 올 게다. 박서방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는 버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버들은 언젠가 다시 만날 선비님을 생각하며 거친 손등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힐 만한 엄청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고관대작이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쪽 지방을 순시하러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던 머슴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 행렬이 어찌나 웅장한지 깃발이 하늘을 뒤덮고 나팔 소리가 산천을 울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한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하필 이런 산골까지 오는지에 대해 쑥덕거리며 온갖 추측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최 부자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평소 재물 욕심만큼이나 명예욕이 강했던 터라 이번 기회를 틈타 고관대작에게 줄을 대어볼 요량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그 높은 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면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을 터인데 우리 집만 한 곳이 또 있겠나. 최 부자는 김칫국부터 마시며 안방마님을 채근했습니다. 여보, 당장 집 안팎을 쓸고 닦으시오. 혹시라도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신다면 융숭하게 대접하여 내 이름을 한양 바닥에 널리 알릴 기회란 말이오. 최 부자의 호들갑의 집안은 다시 한번 비상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하인들은 쉴 새 없이 마당을 쓸고 잡초를 뽑아야 했고 창호지 문을 새로 바르느라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곡간문이 활짝 열리고 평소에는 구경도 하기 힘들었던 귀한 식재료들이 줄지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등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지만 정작 그 음식을 장만하는 버들은 쉴 틈 없이 일만 할 뿐 맛있는 고기 한 점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안방마님은 버들에게 너는 행색이 남루하여 귀한 손님 눈에 띄면 집안 망신이니 부엌 구석에 처박혀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하더니 멀리서 둥둥둥하는 북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깃발이 물결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뛰어나와 구경하기 바빴고 최 부자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대문 앞에 서서 목을 길게 빼고 행렬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각근을 고쳐매고 헛기침을 하며 위엄을 갖추려 애썼지만 긴장하여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곱게 단장하고 최 부자 곁에 서서 부채로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행렬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창하고 화려했습니다. 말을 탄 호위 무사들이 위풍당당하게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취타대가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중심에는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황금 가마가 위용을 뽐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덮개에는 용과 봉황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어 안에 탄 사람이 보통 신분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요. 놀랍게도 그 황금 가마는 마을 어귀를 지나쳐 곧장 최 부자 댁 대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내 명성을 듣고 찾아오신 게야. 그는 쾌재를 부르며 머리를 더욱 조아렸습니다. 가마꾼들이 대문 앞에 가마를 내려놓자 주변을 에워싼 호위 무사들이 창을 세우며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가마문이 스르르 열리고 드디어 그 안에 타고 있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눈이 부실 정도로 붉은색 관복, 즉 용포에 버금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허리에는 옥대를 두른 모습이 가히 왕족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을 받아 더욱 빛이 났는데 오뚝한 콧날과 짙은 눈썹, 그리고 기품 있는 눈매가 어딘가 낯익은 듯하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겼습니다. 최 부자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땅바닥에 코를 박고 아부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소인 최아무개, 대감마님을 뵙게 되어 가문의 영광이 옵니다. 부디 안으로 드시지요. 하지만 그 귀한 분은 최 부자의 인사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최 부자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라도 되는 양.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고는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대감마님, 사랑채는 저쪽입니다만 하고 말을 더듬었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곧장 하인들이 모여 있는 행랑채와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안방마님과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고 최 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뒤쫓았습니다. 부엌 앞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 틈에 섞이지 못한 버들은 부엌 문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남자는 부엌 앞까지 걸어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 부엌을 지키는 아이. 버들이가 어디 있느냐. 그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 부자는 귀를 의심하며 입을 떡 벌렸고 안방마님은 부채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고관대작이 왜 하필 천안 부엌대기 여종을 찾는단 말입니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나서며 부엌 문 뒤를 가리켰습니다. 나리. 버들이는 저기 있사옵니다. 남자는 박서방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천천히 부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문 뒤에 웅크리고 있는 버들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버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뭔가 잘못하여 벌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남자의 목소리는 위험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버들이가 쭈뼛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자 눈부신 햇살 아래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버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헛간 지푸라기 위에서 죽어가던 그 선비. 자신이 훔친 밥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그 선비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더러워진 버들의 손을 주저없이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친 부엌일로 트고 갈라져 상처투성이었지만 남자는 그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지난 겨울. 네가 살려준 그 거지, 선비가 바로 나다. 남자의 말에 버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선비님. 정말 선비님이세요 하며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짐승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던 그 거지가 알고 보니 임금님의 명을 받고 암행을 나온 어삿도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왕족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안방마님은 공포에 질려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이 믿기지 않는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 아니, 이제는 대감마님이 된 그는 버들을 일으켜 세우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춥고 배고파 길바닥에서 죽어가려 할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준 의로운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세상 인심이 흉흉하여 가진 자들은 곳간을 닫아걸고 나를 외면했으나 가진 것 없는 이 아이만이 나에게 온정을 베풀었다. 내 오늘 그 은혜를 갚으러 왔노라. 대감마님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
최부자 부부를 향했습니다. 최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빗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최부자의 비굴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대감마님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너는 재물은 많으나 마음은 빈털터리로구나. 쌀독에 쌀이 아까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으니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대감마님은 다시 버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버들아, 고생 많았다.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그가 손짓을 하자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단이며 쌀이며 온갖 보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은 그 물건들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 가마를 가리키며 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마는 바로 너를 태우기 위해 가져온 것이다. 저를요, 저는 그저 천한 종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저런 귀한 가마를. 버들이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지만 대감마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람의 귀천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에 있는 법이다. 너의 마음은 황금보다 더 귀하고 비단보다 더 곱다. 그러니 너는 저 가마에 탈 자격이 충분하다. 대감마님의 말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올소 버들이는 그럴 자격이 있소.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박서방은 감격에 겨워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딸처럼 아끼던 버들이 드디어 보답을 받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박서방에게도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또한 내 은인일세. 자네가 망을 봐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자네의 의리 또한 잊지 않겠네. 박서방은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며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마침내 버들은 대감마님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황금 가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부자와 안방마님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굴욕감과 두려움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소 버들을 구박하던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버들이 가마 앞에 서자 대감마님은 직접 가마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 앞에서 최부자댁 마당은 완전히 다른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오만했던 주인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천대받던 여종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선한 마음이 이겨낸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버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낡은 옷은 그 어떤 비단 옷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최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버들과 박서방에게는 어떤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황금 가마의 문이 열리고 버들이가 그 안으로 발을 들이려는 순간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위세를 떨치던 최부자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안방마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다시 온화한 눈빛으로 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다. 대감마님은 호위 무사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무사들은 즉시 최 부자의 곳간으로 달려가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곳간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묵은 쌀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쌓여있던 곡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감마님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곡식들은 본래 땅에서 나고 하늘이 키운 것이니 마땅히 배고픈 이들이 나누어 먹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 집 주인의 탐욕으로 인해 굶주렸던 너희들은 이제 마음껏 가져가도록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대감마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밀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각자의 몫을 받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마을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피 같은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쥐어 뜯었지만 감히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그런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널리 흩뿌리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법이다. 너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어 배를 불렸으니 그 죄를 물어 곤장을 쳐도 시원찮을 것이다. 대감마님의 서슬퍼런 호통에 최 부자는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옆에서 벌벌 떨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가마 앞에 서 있던 버들이가 조용히 대감마님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청을 하나만 들어주시옵소서. 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청이냐? 네가 원한다면 저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너에게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버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비록 주인 어르신과 마님이 저에게 모질게 대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갈 곳 없을 때 거두어 주신 분들입니다. 부디 저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버들의 넓고 깊은 마음씨의 대감마님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을 학대했던 주인을 감싸주는 그 자비심은 황금 가마보다 더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령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구나. 좋다. 네 청을 받아들여 저들을 용서하겠다. 허나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대감마님은 최 부자를 향해 다시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 아이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줄 알아라. 앞으로 이 집의 곳간은 항상 열어두고 배고픈 이가 찾아오면 언제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거라. 만약 다시 인색하게 군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때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버들의 은혜에 감복하고 대감마님의 관용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버들의 발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버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정말 미안하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일 줄 모르던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에 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 부자댁 마당에는 묵은 원한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대감마님은 이제 또 한 사람의 은인을 불렀습니다. 바로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감마님은 박서방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의로움이 없었다면 나와 버들 두 사람 모두 온전치 못했을 것이네. 내 자네에게는 이 마을의 촌장 자리를 맡기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논과 밭을 하사하겠네. 박서방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넙죽 절을 올리며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인 신분에서 벗어나 어엿한 땅 주인이 되고 마을의 어른이 되었으니 이는 그의 인생 역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대감마님은 마을 잔치를 열도록 명했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솥단지가 걸렸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밥을 짓고 고기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쌓이고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굶주렸던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여들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야말로 억눌렸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버들은 비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날 마당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감마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버들아, 이제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느냐?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호강시켜 주겠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황금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가면 귀부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박서방 아저씨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개과천선한 주인 내외분 곁에서 이 집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것이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버들의 뜻밖의 거절에 대감마님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뜻이 정그러하다면 억지로 권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너를 수양딸로 삼아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쌀과 비단을 보내어 네가 마을 사람들을 돕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대감마님의 파격적인 제안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버들은 이제 부엌대기 여종이 아니라 대감마님의 수양딸이자 마을의 수호천사가 된 것입니다. 최 부자 내외도 이제는 버들을 상전 모시듯 깍듯이 대하며 그녀의 뜻을 받들어 덕을 쌓는 삶을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을 잔치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대감마님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길, 대감마님은 황금 가마를 버들에게 선물로 남겨두고 말에 올랐습니다. 이 가마는 네 마음의 징표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보며 자부심을 가져라. 대감마님의 행렬이 멀어질 때까지 버들과 박서방, 그리고 최 부자 내외와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마치 희망의 북소리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댁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행랑채에는 모두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예전 같은 감시나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웃음소리와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창호지 문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버들은 부엌에 앉아 남은 밥을 정리하며 지난 겨울 헛간에서 떨고 있던 선비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따뜻한 추억이 되어 가슴 한구석을 덮여주었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은 타닥타닥 타오르며 마치 버들에게 참 잘했다. 고생했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캔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달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더니 우리 버들이 덕분에 내 팔자가 폈네 그려. 그는 구수한 연기를 내뿜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도 방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의 겸손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어느덧 마을 앞 개울가에는 버들강아지가 피어오르고 뒷산에는 진달래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버들이의 선행 덕분에 최부자 댁은 인심 좋은 부잣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누구나 들러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들은 여전히 부엌에서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소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짓는 밥 냄새는 심리 밖까지 퍼져나가 고단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랑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버들이가 일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헛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치워져 곡식 창고로 쓰이는 그곳에 옛날 그 선비님의 흔적은 없었지만 따뜻한 기억만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버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멀리 한양에 있는 대감마님이 보내는 안부 인사 같기도 했고 하늘이 착한 버들에게 보내는 쓰다듬음 같기도 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소쩍새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울려 퍼집니다. 착한 마음 하나로 차가운 세상을 녹인 버들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랫동안 이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버들이가 지어준 따뜻한 쌀밥처럼 포근하고 구수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럼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를. 잘 자요.